샬롬, 톰 소여의 모험 네 번째. 해적이 될 거야, 해적이 될 거야. 톰은 요리조리 사람들을 피해 골목길을 걷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과 마주칠 위험이 없는 곳부터는 우울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톰은 두세 번 자그마한 시냇물을 건넜다. 시냇물을 건너야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는 미신이 아이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 시간쯤 지나자 톰은 카디프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더글러스 저택의 뒤로 접어들었다. 뒤쪽으로 보이는 계곡에 자리 잡은 학교 건물은 이제 너무 멀어서 그 윤곽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톰은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길을 따라 숲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지가 넓게 퍼져있는 떡갈나무 아래 이끼 낀 덤불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았다. 축 처지게 만드는 한낮의 열기에 새들의 노랫소리마저 잠잠했다. 자연은 정적 속에 잠들어 있고 이따금씩 멀리서 들려오는 딱따구리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 소리에 사방에 드리운 고요함과 외로움이 더욱더 깊어 가는 듯했다. 톰은 우울의 늪에 영혼까지 깊숙이 가라앉은 듯했고 톰이 앉아있던 주위의 분위기 역시 톰의 그런 기분과 잘 어울렸다. 톰은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손으로 턱을 괜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고달픔의 연속인 것 같았고 얼마 전에 죽은 지미 호저스가 부럽기까지 했다. 톰은 나무 사이로 속삭이거나 무덤 위에 피어난 풀과 꽃을 어루만지는 바람 소리를 벗삼아 들어누워 영원히 꿈을 꾸며 잘 수 있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하고 생각했다. 주일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이 세상과 적별할 수 있는데 그 계집애가 문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걸까?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잘해주려고 했는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다니 베키도 언젠가는 분명 후회하겠지. 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라. 아, 잠시 동안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디로 뛸지 모르는 어린 소년의 마음은 오랫동안 한 가지 고민거리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 톰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다.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등지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만약 어디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리면 바다 건너 미지의 세계로 떠나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백기는 어떤 느낌이 들까? 광대가 되고 싶다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러자 속이 뒤집어지는 듯 불쾌했다. 물방울 무늬에 딱 붙은 바지를 입고 가벼운 농담이나 짓거리는 모습이 미지의 낭만적인 세상으로 한층 높이 올라간 한 장엄한 영혼의 모습을 망쳐버렸기 때문이다. 아니, 군인이 되어야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전쟁 경험을 많이 쌓은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다. 아니, 그보다 더 멋진 것도 있다. 인디언들과 함께 지내면서 물소 사냥을 하고 산을 넘어 출정을 떠나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먼 대서부의 드넓은 평야를 주름 잡는 거야. 그러다 먼 훗날 초장이 되어 깃털을 장뜩 꽂고 얼굴에 무섭게 질을 한 다음 인디언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지르는 피가 얼어붙은 듯한 괴성을 지르며 어느 나른한 일요일 아침 주일학교에 나타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 친구들은 부러워서 못 견디겠지. 아, 그것보다 더 멋진 것도 있다. 해적이 되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빛나는 톰의 미래는 분명해졌다.
돔은 전 세계에 명성을 날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겠지. 길고 납작한 검은색의 쾌속선, 폭풍우의 신호를 타고 무시무시한 깃발을 휘날리며 넘실거리는 바다를 주름잡으며 질주하면 얼마나 멋질까. 명성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불쑥 마을에 나타나는 거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에 검은 벨벳 조끼와 헐렁한 바지를 입고 긴 장화를 신은 다음 주홍색 허리띠에 번쩍이는 권총과 단검을 차고 깃털이 날리는 짙은 보라색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검은 바탕에 해골이 그려진 해적 깃발을 벌럭이며 나타나 교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거다. 그럼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리겠지. 톰 소요다. 그 유명한 해적 카리브해의 검은 복수자.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톰의 앞날이 결정된 것이다. 톰은 당장 집에서 나와 해적이 되고 싶었다.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다. 그러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야 했다. 톰은 근처 썩은 통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는 가지고 있던 칼로 통나무의 한쪽 밑을 파기 시작했다. 칼이 통나무에 부딪히며 텅 빈 듯한 소리가 났다. 톰은 거기다 손을 넣고 주문을 멋들어지게 외쳤다.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한 것들이여 오라. 이미 왔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라. 톰이 흙으로 파헤치자 소나무 널판지 한 장이 나타났다. 널판지를 드러내자 밑바닥과 양옆에 판자를 댄 자그마한 보물상자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구슬이 달랑 한 개 들어 있었다. 예상이 빗나가자 톰은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이런 세상에. 그렇게 투덜거리더니 톰은 짜증을 내며 구슬을 냅다 집어 던지고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자기가 믿고 있던 미신이 톰과 친구들이 틀림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바로 그 미신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구슬 하나를 묻어놓고 2주일 동안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주문을 외우고 파보면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던 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구슬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있게 된다는 미신이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주문은 효험을 발휘하지 못했다. 미신에 대한 톰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톰 자신도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묻어두었던 곳을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해 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동안 의아해하던 톰은 마침내 마녀가 끼어들어 방해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톰은 부드러운 모래가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파인 바닥을 찾아냈다. 톰은 배를 깔고 엎드려 입을 움푹 파인 곳에 대고 말했다. 개미 귀신아, 개미 귀신아,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다오. 개미 귀신아, 개미 귀신아,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다오. 모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자그마한 검은 벌레 한 마리가 밖으로 나왔다가 놀라서 손살같이 들어가 버렸다. 저 녀석도 입을 다물어 버리네. 분명 마녀의 짓이야. 이제야 알겠다. 톰은 마녀와 맞서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포기하고 말았다. 방금 집어던진 구슬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톰은 끈기 있게 찾아보았지만 구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톰은 다시 보물 상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구슬을 던졌던 바로 그곳에서 주머니에 있던 구슬 한 개를 더 꺼내어 아까와 같은 방향으로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가서 네 형제를 찾아와라.
톰은 구슬이 굴러가다 어디서 멈추는지 지켜보고는 그곳으로 가서 다시 찾아보았다.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졌거나 아니면 가까이 떨어진 모양이었다. 톰은 2번을 더 시도했다. 그리고 2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성공했다. 2개의 구슬이 30cm 거리를 두고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바로 그때 장난감 양철 나팔 소리가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초록색 오솔길을 따라서 들려왔다. 톰은 윗옷과 바지를 훌렁 벗어 던지고 멜빵을 마치 벨트처럼 찼다. 그리고 썩은 통나무 뒤 덤불 숲에 뒤져서 엉성하게 만든 활과 화살, 나무칼과 양철 나팔을 찾아내어 손에 쥔 채 셔츠를 벌럭이며 맨발로 어디론가 달려갔다. 톰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나팔을 불어 응답하고는 이리저리 주위를 살펴가며 살금살금 걸어갔다. 톰은 상상 속의 부하들에게 주의를 주듯 나직히 말했다. 잠깐, 나의 부하들아, 내가 나팔을 불 때까지 숨어 있어라. 그때 조 하퍼가 나타났다. 조도 톰처럼 가벼운 옷차림에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다. 톰이 외쳤다. 멈추어라. 내 허락도 없이 누가 감히 셔우드 숲에 들어왔느냐. 기스본의 기사 로빈 후드에 나오는 인물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대간절 넌 누구에게 감히 네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하는 거냐. 톰은 기억을 더듬어 조에게 대사를 가르쳐 주었다. 2 사람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외워 말하고 있었다. 너야말로 감히 네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하는 거냐. 난 로빈 후드다. 너같이 비천한 놈들도 곧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야, 네 놈이 바로 그 악명 높은 무법자란 말이냐. 마침 잘 됐구나. 이 멋진 숲에 동행권을 놓고 나와 한판 붙어보자. 자, 내 칼을 받아라. 2 소녀는 다른 무기들을 땅바닥에 버리고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펜싱 시합을 하듯 마주 서서 아주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2번 위로 2번 아래로 칼을 휘두르며 대결을 시작했다. 톰이 말했다. 자, 이제 진짜처럼 실감나게 해봐. 2 친구는 숨을 헐떡이고 땀을 흘려가며 실감나게 싸움을 했다. 얼마 뒤 톰이 소리쳤다. 쓰러져야지. 쓰러지라고. 왜 안 쓰러지는 거야? 싫어. 너나 쓰러져. 지금 네가 지고 있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 책에는 로빈 후드는 뒤에서 일격을 가해 기스본의 기사를 쓰러뜨렸다고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봐. 내가 뒤에서 내리치게 말이야.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어쩔 수 없었다. 조는 뒤로 돌아서서 일격을 받고 쓰러졌다. 조가 일어나며 말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해치울 차례다. 그래야 공평하지. 그렇게는 못하지. 책에 그런 내용은 없어. 정말 치사하다. 조, 그럼 탁발승 터크나 방앗간집 아들 머치를 해. 그러면 몽둥이로 날 때릴 수는 있어. 아니면 나중에 내가 노팅엄의 영주가 될 테니까 네가 로빈 후드가 되어 날 해치우는 거야. 제안은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이 놀이는 계속되었다. 잠시 뒤 톰은 다시 로빈 후드가 되었고 수녀가 배반하여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쓰러지는 장면을 연기했다. 마침내 조는 슬픔에 잠긴 의적의 무리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앞으로 걸어가 쓰러진 로빈 후드의 힘 빠진 손에 화살을 쥐어주었다. 그러자 로빈 후드 역을 맡은 톰이 말했다. 이 화살이 떨어지는 푸른 나무 아래에 불쌍한 나의 시체를 묻어다오. 톰은 화살을 쏜 다음 바닥에 푹 고꾸라졌다. 하지만 쐐기풀 위에 쓰러지는 바람에 시체치고는 너무나 힘차게 벌떡 일어났다. 2 소녀는 다시 옷을 입고 무기들을 숨기고는 요즘은 왜 의적들이 사라지고 없는지 안타까워하며 숲을 떠났다.
그 어떤 현대 문명에 그런 아쉬움을 보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두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을 하느니 영원히 셔우드 숲의 의적이 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묘지에서 일어난 일, 묘지에서 일어난 일. 9시 반이 되자 보통 때처럼 톰과 시드는 잠자리에 들었다. 기도를 한 뒤 시드는 곧 잠이 들었다. 하지만 톰은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벌써 날이 밝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는데 겨우 10시를 알리는 시계 종소리가 들렸다.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돌아 눕기도 했지만 시드가 깰까봐 걱정이 되어서 톰은 가만히 누워 어둠 속에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한 밤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요함을 뚫고 보통 때 같으면 거의 들리지도 않는 아주 희미한 소리들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도 똑똑하게 들렸다. 낡은 대들보에서 끼익 하고 기이한 소리가 났다. 계단에서도 희미하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들이 나다니는 것이 틀림없었다. 폴리 이모의 방에서는 간간히 고고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곳에서 귀에 거슬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침대 머리맡 쪽 벽 속에선 끔찍하게도 살짝 수염벌레가 딱딱거리는 소리로 울어댔다. 톰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살짝 수염벌레는 옛날에는 이 벌레의 울음소리를 죽음의 징조로 믿었답니다. 그건 누군가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그러더니 밤에 장막을 뚫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멀리에서 희미하게 응답하는 다른 개의 울음소리도 들렸다. 톰은 고통스러워 몸부림을 쳤다. 시간이 멈추고 영원의 세계가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톰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시계가 11시를 알렸다. 하지만 톰은 듣지 못했다. 그러다 꿈결인 듯 구슬픈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집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여는 소리에 톰은 잠에서 깨어났다. 조용해 이 망할 놈의 고양이 하고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빈 병 헛간 뒷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에 톰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톰은 옷을 입고 창문으로 나가 지붕 위를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었다. 톰은 조심스럽게 야옹 하고 한두 번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헛간 지붕 위로 뛰어내린 다음 다시 땅바닥으로 뛰어내렸다. 허클베린 핀이 죽은 고양이를 들고 서 있었다. 두 아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0분쯤 뒤 두 아이는 묘지를 무성하게 덮고 있는 잡초들 사이를 헤치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서양식 묘지였다. 묘지는 마을로부터 2.5km 떨어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묘지 주변에는 널판지로 된 울타리가 삐죽삐죽 세워져 있었는데 군데군데 안쪽으로 쓰러져 있지 않으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똑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무성하게 자란 풀과 잡초가 묘지를 온통 뒤덮고 있었다. 오래된 무덤은 땅속으로 꺼져 있었고 비석도 눈에 띄지 않았다. 비석 대신 끝이 둥글게 깎이고 벌레가 갉아먹은 나무 조각들이 무덤 위로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었다. 나무 조각에는 아마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기억하며라고 쓰여 있었겠지만 지금은 불빛을 비추어도 거의 읽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나무 사이로 잔잔한 바람이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불어왔다. 톰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단잠을 방해한다고 화가 나서 투덜거리는 소리는 아닐까
겁이 났다. 두 아이는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고 꼭 해야 할 상황이라며 숨소리보다 더 작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시간도 시간이고 장소도 장소인지라 뒤를 뒤덮은 엄숙함과 적막감이 두 아이의 영혼까지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아이는 찾고 있던 새 무덤을 발견했다. 무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누름나무 새 그루가 무덤을 감싸듯 서로 뒤엉켜 자라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 뒤로 몸을 숨겼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참으로 지루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간간히 깨트리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톰은 가슴이 답답했다.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톰이 속삭이듯 말했다. 허크,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온 걸 좋아할까? 허크 베일리가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나도 그게 알고 싶어. 여기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냐? 두 말하면 잔소리지. 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두 아이는 속으로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톰이 다시 나지막하게 말했다. 허크, 호스 윌리엄스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적어도 영어는 들을 수 있을걸. 톰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그럼 윌리엄스시라고 할 걸 그랬나 봐. 하지만 나쁜 뜻은 없었어. 다들 호수라고 불러서 그런 거지. 죽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해. 참으로 맥 빠진 소리였다. 대화가 다시 끊어졌다. 갑자기 톰이 친구의 팔을 잡았다. 쉬, 왜 그래 톰? 두 아이는 꼭 달라붙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쉬, 너 들린다. 너 안 들려? 난 봐, 이번엔 너도 들었지? 세상에 톰, 뭔가 다가오고 있어. 이리로 오고 있어. 이제 어떡하지? 나도 몰라. 우릴 봤을까? 톰, 악마들은 깜깜해도 고양이처럼 잘 본다고. 이리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겁먹지 마. 우리 해치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무슨 해를 입힌 것도 아니잖아. 숨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못 보고 그냥 지나칠지도 몰라. 그렇게 하자. 톰, 하지만 온몸이 떨려. 들어봐. 두 친구는 마주보고 고개를 숙이고는 거의 숨도 쉬지 않았다. 묘지 반대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톰이 속삭였다. 봐, 저기 보라고. 저게 뭐지? 도깨비 불이야, 톰. 아이고 끔찍해.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형체가 구식양철 등잔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등잔이 흔들리며 수없이 많은 불빛이 땅바닥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허클베리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했다. 악마가 틀림없어. 그것도 셋이나 된다고. 아이고 톰, 우린 이제 죽었다. 너 기도할 줄 아니? 해볼게. 하지만 너무 겁내지 마. 우릴 해치지는 않을 거야. 난 가만히 들어누워. 쉬, 왜 그래? 뭐야, 허크? 저건 사람이야. 적어도 셋 중 하나는 틀림없어. 머프 포터 영감 목소리가 들렸어. 그럴 리가. 틀림없어? 틀림없어. 머리카락 하나도 움직이지 마. 저 영감은 우리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를 거야. 늘 술에 취해 있거든. 망할 놈의 영감탱이. 좋아. 난 가만히 있을게. 어디 숨었나 보다. 안 보이네. 저기 온다. 와, 이쪽으로 오는데. 아니, 다른 쪽으로 가네. 아니, 다시 이쪽이다. 분명 이쪽이야. 곧장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이봐, 허크. 한 사람 목소리는 나도 알겠어. 인디언초 목소리야. 그 무시무시한 혼혈한 말이야? 저자랑 마주치느니 차라리 악마가 낫겠다. 무슨 짓을 버리려는 걸까? 아이들은 이야기를 뚝 그쳤다. 새 남자가 무덤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불과 1, 2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다.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목소리의 주인공이 등잔을 높이 지켜들자 젊은 의사 로빈슨의 얼굴이 드러났다. 포터와 인디언 존은 밧줄과 삽 몇 자루가 실려있는 손수레를 끌고 왔다. 두 사람은 짐을 내려놓더니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의사는 무덤 위에 등잔을 내려놓고 누름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얼마나 아이들과 가까웠던지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둘러 다리 뜰지 모르니까. 두 사람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계속 땅을 봤다. 한동안 삽으로 흙과 자갈을 퍼내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삽이 관에 부딪혔는지 둔탁한 나무 소리가 났다. 잠시 뒤 두 남자는 관을 땅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고는 삽으로 관 뚜껑을 비틀어 열고는 시체를 꺼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구름 사이로 달이 파리한 얼굴을 비춰주었다. 손수레가 준비되자 시체를 수레에 실은 다음 담요로 덮었다. 그리고 밧줄로 시체가 움직이지 않게 동여맸다. 포터는 주머니 칼을 꺼내 늘어진 밧줄을 잘라내고 말했다. 이제 다 됐어, 의사 양반. 그런데 5장 더 쓰셔야겠는걸. 아니면 여기다 그냥 두고 가시든지. 인디언 조가 거들었다. 마음에 드는 말이야. 의사가 말했다. 이것 봐.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은 이미 달라고 해서 미리 다 주었잖아. 인디언 조가 의사에게 다가가더니 앞에 턱하니 버티고 서서는 배짱을 부렸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나한테 진빚이 있을 텐데 5년 전에 너 나를 네 아버지 집 부엌에서 쫓아냈지. 먹을 것 좀 달라고 찾아간 나를 말이야. 나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호통을 쳤어. 100년이 걸려도 니놈한테 꼭 보수하겠다고 했더니 니놈의 아비가 나를 불황자 취급하며 감옥에 쳐넣었지. 내가 다 잊은 줄 알았나? 내 몸에 괜히 인디언 피가 흐르는 줄 알아? 이제 니놈이 손 안에 들어왔으니 본때를 보여주겠어. 어디 맛 좀 봐라. 인디언 조는 주먹을 의사에게 들이대고 협박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의사가 인디언의 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갈겼다. 인디언 조가 바닥에 쓰러졌다. 포터는 칼을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이놈, 감히 내 동료를 쳐? 그러더니 다음 순간 포터가 의사의 멱살을 잡았고 두 사람은 풀을 짓밟고 땅을 짓이기며 온 힘을 다해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그 사이 인디언 조는 벌떡 일어났다. 인디언 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인디언 조는 고양이처럼 몸을 구부정하고 숙이고는 살금살금 다가가 뒤엉켜 싸우는 두 사람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바로 그때 의사가 몸을 빼더니 윌리엄스의 무덤에 꽂힌 묘표를 뽑아서 포터를 힘껏 내리쳤다. 포터가 땅바닥에 쓰러졌다. 혼혈한 인디언 조는 이때다 싶어 칼로 젊은 의사의 가슴을 푹 찔렀다. 의사는 피를 흘리면서 비틀거리다가 포터의 몸 위로 쓰러졌다. 순간 구름이 몰려와 이 끔찍한 광경은 어둠 속에 가려졌고 장뜩 겁에 질린 두 아이는 어둠을 틈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곧 달이 다시 나타났다. 인디언 조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서 있었다. 의사는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길게 숨을 내쉬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혼혈아가 중얼거렸다. 이제야 복수를 했군. 인디언 조는 시체를 뒤져 돈을 훔쳤다. 그러고는 의사를 죽인 칼을 포터의 오른손에 쥐어쥐고는 관 위에 걸터 앉았다. 3분, 4분, 아니 5분쯤 지나자 포터는 몸을 뒤척이며 끙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다. 포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포터는 칼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칼을 떨어뜨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고는 일어나 앉아 자기 몸 위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치우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포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인디언 조와 눈이 마주쳤다. 포터가 물었다.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조? 조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아주 난감하게 됐어. 조가 말을 이었다. 뭐 때문에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거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봐, 그렇게 말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아. 포터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술이 깬 줄 알았는데 오늘 밤에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아까는 멀쩡했는데
뭐가 뭔지 통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정말이야. 내 영혼과 명예를 걸고 결코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그대로 말해봐. 끔찍하군. 저렇게 젊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를. 둘이서 뒤엉켜 싸움을 벌였지. 그러다가 의사가 묘표로 당신을 내리쳤소. 당신은 바닥에 쓰러졌지. 곧 다시 비틀비틀 휘청거리며 일어나던군. 바로 그때 의사가 다시 당신을 내리치러 가는 순간 어느새 당신이 칼을 집어들고 의사를 찔렸지. 그러고는 쓰러져 지금까지 죽은 듯이 누웠다가 일어난 거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말 모르겠어. 만약 그게 다 사실이라면 차라리 죽고 싶을 뿐이야. 이게 다 위스키 때문이야. 그래서 흥분했나 봐. 난 한 번도 이런 흉기를 쓴 적이 없어. 물론 싸움이야 많이 했지만 한 번도 흉기를 휘두른 적은 없어. 사람들도 다 아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자넨 좋은 친구야. 난 언제나 자네를 좋아했다네. 그리고 늘 자네 편이었어. 알지? 입 다물어 줄 거지. 그렇지? 그러더니 불쌍한 영감은 눈도 꿈쩍하지 않는 살인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알았소. 영감은 언제나 나한테 잘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었지. 당신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야. 사나이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아. 자네 전사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러더니 포터는 울기 시작했다. 자, 이제 그만해요. 이렇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영감은 영감 갓길로 가요. 난 이 길로 갈 테니까. 자, 어서 가요. 흔적도 남기지 말고. 포터는 빠른 걸음으로 걷더니 곧 뛰기 시작했다. 호녀라 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 대 얻어마다 정신도 없는 데다가 뛰어가는 꼴 보니 아직 술도 덜 깼나 보군. 한참 멀리 간 뒤에야 칼이 생각나겠지. 그땐 혼자 돌아오기도 겁이나 감히 와볼 생각도 못할 거야. 겁쟁이 영감. 3분쯤 지나자 살인된 남자, 담요에 덮여있는 시체, 뚜껑이 열린 관, 그리고 파헤쳐진 무덤만이 달빛 아래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또다시 사방에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불길한 울음소리. 두 소녀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을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다. 두 소녀는 도망치면서 누가 뒤쫓아오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이따금씩 어깨 너머로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았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이 모두 사람이나 적으로 보여서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마을 외곽에 있는 외딴 오두막집 앞으로 달려가자 그 소리에 놀란 개들이 울부짖었다. 아이들은 개들의 소리에 놀라 발에 날개가 돋친 듯 더욱더 속도를 붙였다. 톰이 헐떡거리며 말했다. 지쳐서 쓰러지기 전에 오래된 무드질 공장에까지만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허크베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두 소녀는 목표 지점에 보이자 그곳만 바라보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다. 두 소녀는 점점 속도를 냈다. 드디어 둘은 거의 동시에 열린 공장 문으로 뛰어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곳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아이들은 마음이 놓였다. 둘은 기진맥진해서 어둠 속을 피난처 삼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뒤 두근거리는 가슴이 가라앉자 톰이 속삭였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로빈스 의사가 죽었다면 교수형을 당하겠지? 그렇게 생각해? 그럼 당연하지. 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실을 밝힐 건가? 우리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만약 일이 잘못되어 인디언 조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런 놈이 언젠가 우리를 죽이고 말걸. 우리가 죽는다고. 내 생각도 그래, 허크. 만약 누군가가 사실을 밝혀야 한다면 멍청한 머프 포터가 해야지. 그 영감은 늘 술에 취해 있으니까. 톰은 아무 말 없이 한참 생각에 잠겼다. 얼마 있다가 톰이 다시 속삭였다. 허크, 머프 포터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사실을 말하겠니? 아무것도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인디언 조가 일을 저질렀을 때 포트는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잖아. 그런데 포트가 뭘 받겠어?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생각해? 이런 그렇구나 돔. 그러고 어쩌면 얻어맞아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 그건 아닐 거야. 포터는 술에 취해 있었을 테니까 그 영감은 술에 취해 있지 않은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아무리 세게 맞아도 별 탈이 없나 봐. 우리 아빠도 그렇게 말한 적 있어. 그러니까 포터도 그랬을 거야. 만약 정신이 말짱했을 때 그렇게 맞았다면 무슨 일이 났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잠시 입을 다물고 곰곰이 생각한 뒤 돔이 말했다. 헛그,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 지킬 자신 있어? 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말하면 안 돼. 괜히 입을 잘못 놀렸다가 그 인디언이 교수형을 당하지 않게 되면 아마 그 악마 같은 인디언 놈이 고양이 몇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우리 해치울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돔, 우리 서로 맹세하자. 그래, 꼭 맹세해야 해. 절대 입을 열지 않기로 말이야. 그래, 나도 찬성이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자, 손을 들고 맹세해. 아니, 그 정도로는 안 되지. 시시한 일 같으면 그 정도로 충분하겠지만 특히 계집 애들한테 할 때는 말이야. 계집 애들은 언제라도 쉽게 배신하고 다 풀어버리기 일쑤니까 이렇게 중대한 일은 글로 써서 남겨야 해. 그리고 피로 서명해야지. 톰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진지하고 비밀스러우면서도 멋진 생각이었다. 하지만 무시무시하기도 했다. 시간이며 상황이 분위기와 잘 들어맞았다. 톰은 달빛 아래 놓여있는 깨끗한 소나무 널판지 하나를 주워 들고는 주머니에서 빨간색 납석 조각을 꺼내 어렵게 그려서 내려갔다. 아래로 획을 그을 때는 그 사이에 혀를 꽉 물고 꼭꼭 힘을 주어 적어 내려갔다. 허크핀과 톰 소여는 이 일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약속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당장 목숨을 내놓겠다고 맹세한다. 허크베리는 톰이 글을 쓸 줄 알 뿐만 아니라 고상한 문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러웠다. 허크는 윗옷에 달려있는 핀을 빼서 살을 찌르려고 했지만 톰이 말렸다. 잠깐만, 그러지 마. 핀은 노쇠잖아. 어쩌면 녹청이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녹청이 뭐야? 독이야. 녹청을 핥아봐. 그럼 금방 알 수 있을걸. 톰은 몸에 지니고 있는 바늘을 하나 꺼내 엄지손가락을 찔러 피를 한 방울씩 짜냈다. 한참 만에 겨우 여러 방울을 짜내 손가락에 둥근 끝 모양으로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겨우 써 넣을 수 있었다. 그러고는 허크베리에게는 H자와 F자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었다. 이것으로 서약서가 완성되었다. 두 소녀는 주문을 외우면서 소나무 널판지를 벽 가까이에 묻었다. 이제 두 소녀는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버린 셈이 되었다. 그때 다 무너져 내린 건물의 다른 쪽 틈새로 누군가가 슬금슬금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 하지만 두 아이는 눈치채지 못했다. 허크베리가 속삭이듯 물었다. 톰,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절대 입도 뻥긋 안 할 거야. 그렇지? 물론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안 그러면 우린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알지? 그래, 알았어. 두 소녀는 잠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아이들로부터 불과 3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애처로운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두 소녀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서로 와락 끌어안았다. 허크베리가 숨도 쉬지 못하고 물었다. 놈이 우리 둘 중 누굴 보고 짖는 걸까? 나도 몰라. 구멍으로 한번 내다봐 빨리. 싫어, 네가 해, 톰. 난 못해. 안 돼, 허크. 제발. 톰, 걔가 또 짖잖아. 톰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오 세상에, 다행이다. 소리를 들으니 알겠어. 저건 하비슨 씨 내 개야. 그래?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말인데 톰, 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난 사나운 떠돌이 개인 줄 알았다고. 개가 또다시 울부짖었다. 두 소년의 가슴이 또 한 번 절렁 내려앉았다. 허크베리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세상에, 저건 하빈스 신의 개가 아닌데 네가 봐 톰. 톰은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시키는 대로 눈을 구멍에 대고 내다보았다. 톰이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톰이 다시 말했다. 오 허크, 떠돌이 개가 맞아. 빨리 톰, 빨리. 녀석이 누굴 보고 짖는 거야? 허크, 틀림없이 우리 둘 다 본 거야. 우리 둘 다. 아이고 세상에,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야. 그동안 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이런 젠장. 날마다 땡땡이만 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으니 이 꼴이 된 거야. 나도 노력만 했으면 시드처럼 모범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니, 난 그래도 모범생은 못 됐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게 되면 주일 학교도 빠지지 않고 다닐 거야. 그러더니 톰은 훌쩍이기 시작했다. 톰의 말에 허클베리도 코 맹맹이 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쁘다고 그런 소리 마, 톰. 나에 비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이런 젠장. 내가 너의 반만 되었어도 좋았을 텐데. 톰이 속삭였다. 저것 봐, 허크. 저걸 보라고. 개가 돌아서서 짖고 있잖아. 허크는 반가운 소리에 다시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정말? 그렇구나. 아까부터 그랬나? 그래, 그랬어. 하지만 바보같이 그 생각을 못한 거야.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걔가 누굴 보고 짖어대는 거지? 개 짖는 소리가 그쳤다. 톰은 귀를 쫑긋 세웠다. 톰이 나지막하게 물었다. 쉬, 저게 무슨 소리지?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 같은데. 아니야, 누군가가 코를 고는 소리잖아. 톰, 그래 맞아. 그런데 어디서 나는 소리지, 허크? 저쪽 맞은편 끝에서 나는 소리 같아. 어쩐지 그렇게 들려. 우리 아빠도 저기서 자곤 했는데 가끔씩 돼지들하고 말이야. 하지만 아빠는 아니야. 아빠가 코를 골면 사방이 다 들썩거릴 정도거든.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 마을엔 더 이상 오지 않는데. 두 소녀는 다시 한번 용기가 생겼다. 허크, 내가 앞장서면 너도 따라올래?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톰 마냥 인디언 조면 어떻게 하려고? 톰은 갑자기 몸이 으스스 떨려왔다. 하지만 너무나 궁금했다. 두 아이는 한번 가보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 고는 소리가 멈추면 후닥닥 주랭랑을 치기로 했다. 두 소녀는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보았다. 코를 골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불과 5 발자국을 남기고 톰이 그만 나뭇가지를 밟는 바람에 탁 하고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이 끙 신음소리를 내며 돌아 눕자 달빛의 얼굴이 보였다. 바로 머프 포터였다. 남자가 몸을 뒤척였을 때 두 소녀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하고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누군지 알게 되자 비로소 두려움이 가셨다. 아이들은 살금살금 부서진 담 사이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때 떠돌이 개가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 한번 밤하늘에 길게 울려 퍼졌다. 뒤를 돌아보니 머프 포터가 누워있는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개가 코를 하늘을 향해 치켜들고 짖고 있었다. 두 소년이 동시에 말했다. 이런, 포터를 벗고 짖고 있는 거야. 톰, 사람들이 그러는데 떠돌이개가 2주 전 자정 무렵에 조은이 밀려내 집 주변을 서성이면서 울부짖었대. 그리고 쑥독새가 날아와 그 집 난간에 앉아 울기까지 했나 봐. 그런데도 그 집에선 지금까지 아무도 죽지 않았어. 나도 알아. 그래. 죽은 사람은 없지. 하지만 그 다음 토요일에 그레이시 밀러가 부엌 난로에 넘어져서 화상을 입었잖아. 그래. 하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잖아. 더구나 이제 점점 좋아진다고 하던데. 알아. 그래도 두고 봐야지. 머프 포터도 그렇고 글래시 밀러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걸. 검둥이들이 그렇게 말했어. 검둥이들은 이런 일에는 도사잖아, 허크. 그러고 나서 두 소녀는 착잡한 마음으로 헤어졌다. 그날 밤 톰이
침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간 것은 거의 새벽녘이 다 되어서였다. 톰은 아주 조심스럽게 옷을 벗고 자기가 나갔다 들어온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다행스러워하면서 잠이 들었다. 나지막하게 코고는 소리를 내고 있던 시드가 벌써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톰이 알 리가 없었다. 톰이 일어나 보니 시드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나간 뒤였다. 햇볕을 보니 시간이 꽤 된 모양이었다. 톰은 깜짝 놀랐다. 왜 아무도 깨우지 않았을까? 왜 보통 때처럼 빨리 일어나라고 성가시게 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불안해졌다. 5분 만에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온몸이 쑤시고 아직 잠도 덜 깬 상태였다. 다들 아직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아침 식사를 끝마친 모양이었다. 아무도 톰을 꾸짖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들 피하는 눈치였다. 너무나 조용하고 엄숙해서인지 톰은 공연히 죄책감이 들어 가슴이 절렁했다. 톰은 자리에 앉아서 즐거운 척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 톰은 이내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마음이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듯 무거웠다. 아침 식사 후 이모가 톰을 옆으로 불렀다. 톰은 이제 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이모는 톰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냐고 한탄했다. 그리고 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모가 슬퍼하다 머리가 하얗게 해서요. 무덤에 묻히건 말건 상관하지 말라고 했다. 이모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수천 대의 매를 맞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 톰은 울면서 용서를 빌고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다. 마침내 톰은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완전히 용서를 받은 것 같지도 또 이모가 톰의 말을 믿는 것 같지도 않았다. 톰은 너무나 참담한 기분이 들어 시드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톰은 우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어슬렁어슬렁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서는 전날 조 하퍼와 땡땡이를 친 일 때문에 호되게 매를 맞았다. 마음속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어서인지 그런 매 따위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 톰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손으로 덕을 괴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다. 팔꿈치에 딱딱한 물건이 닿았다. 축 처진 어깨로 한참 동안 앉아있던 톰은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톰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것을 집어들었다. 뭔가가 종이에 쌓여 있었다. 톰은 종이를 펴보았다. 한참 동안 길고 긴 한숨만 새어 나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톰이 베키에게 준 노스의 손잡이였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톰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끝.